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회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간이지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1번 부동산 학에 관한 다음의 서술 중 바르지 못한 걸 물어봤는데 보기 1번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과 관련된 직업적, 법적, 물리적, 경제적 여러 가지 현상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인간과의 상호 관계 개선 및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다. 흠결 없죠. 하자 없습니다. 2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능률성의 원칙은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중시되는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과 상호 충돌 관계에 있다고 배웠던 적 있으시죠? 3번 볼게요. 부동산 현상이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 사람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부동산 현상이 아니라 부동산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4번 부동산학의 이념은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라고도 볼 수 있고 크게 일반 이념으로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부동산 활동은 속성상 대인, 대물활동, 과학성과 기술성, 윤리성, 전문성, 임장정보활동, 공간활동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속성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요. 보기 1번 법률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일체로 이용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복합적 부동산 아니죠. 복합부동산이에요. 복합적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합부동산과 복합적 부동산은 다른 의미예요. 의미를 잘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협의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하는 것 알고 계실 거고 정착물은 본질적으로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토지 등의 항구적으로 부착이 됨으로써 부동산으로 성격이 바뀐 물건 등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준부동산 뜻 나왔고요. 또 공자위환, 우리가 복합개념 부동산 구분할 때 공자위환은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배웠던 적 있고요. 그리고 5번은 정착물은 크게 토지의 일부인 물건은 종속정착물을 의미하고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 거래가 되는 물건을 독립정착물이라고 구분할 있다는 것 배운 기억 나시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3번 볼게요. 토지 분류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건데 1번 한계지 나왔죠. 근데 벌써 침식 작용 나왔고 하천의 바닥이 된 토지 또는 수면 아래로 잠겼다. 바다에 또는 강이나 바닥에 밑바닥이 됐다. 수면 아래로 잠겼다는 말 나오면 한계지가 아니라 포락지가 답이죠. 자, 2번 소지란 원지라고도 하며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 그대로의 땅을 말한다. 2번이 맞네요. 3번 볼게요. 포락지란 고압선 아래의 땅. 고압선 아래의 땅이니까 이게 선화지지 포락지가 아닌 거죠. 3번 공한지란 공법상 규제로 인해 건축하지 못하고 남은 자투리 땅. 건축하지 못하고 남은 자투리 땅은 그 땅 위에는 건물이 없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4번은 공지가 되는 거죠. 5번 지가의 상승이나 투기의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땅을 건부지한다. 이건 공한지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네요. 4번 볼게요.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골라봐라. 1번 부증성 나왔죠. 부증성은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기준은 그 물건이 이동이 가능하냐 이동이 불가능하냐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2번 부동성 나왔는데 토지의 생산 공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물리적 토지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며 완전 비탄력적이 된다. 어려운 말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토지의 생산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건 토지의 양이 증가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니까 부동성이 아니라 부증성이 되는 거죠. 자, 3번 영속성 때문에 토지의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의 분리가 가능하며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아주 전형적인 지문입니다. 3번 맞고요. 4번 개별성 때문에 토지는 이질적 재화로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으며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지만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죠. 무슨 성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용도적 대체는 가능한데 용도적 대체까지도 어렵다고 썼기 때문에 틀립니다. 자, 5번 분합성으로 인하여 인지, 이웃한 토지와의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게 되고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의 문제를 초래한다. 이것은 분합성이 아니라 인접성과 관련된 파생 현상이죠. 그러므로 4번의 정답은 3번일 수밖에 없네요. 자, 5번 볼게요. 다음 중 절약 변수에 해당하는 것. 우리가 보통 절약과 유량 변수 구분할 때 암기법이 있었죠. 절약 변수의 암기법은 제자가 통부인이다. 제자가 통부인이다. 자, 제는 뭐죠? 그렇죠. 재고를 의미하겠죠. 재고. 자는 자산, 가는 가치 또는 가격, 통은 통화량, 통화량, 부는 부채, 인은 인구.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절약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1번부터 보기 5번까지 보시면 주택 재고량 2번만 재고자가 나왔으니까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이걸 뒤집어 생각한다면 2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유량 변수에 해당한다는 걸 역설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6번 봅니다. 다음 중 부동산의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 자,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인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이제 그 수요 공급 배우실 때 뭐 수요의 변화 요인, 공급의 변화 요인 배우면서 막 외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공급의 변화 요인은 따로 외우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공급과 비용은 반비례한다. 공급과 비용은 반비례다. 반대로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해석할 때 비용이 증가한다고 해석이 되면 반대니까 공급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뒤집어서 어떤 문장을 해석해 보니까 비용이 줄어든다고 해석이 되면 반대로 공급은 증가 요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기 5개를 비교할 때 비용이 줄어든다고 해석이 되는 요인을 골라보라. 이런 문제와 같거든요. 일단 금리가 인하된다까지만 끌으면 이자 비용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 비용이 감소해요. 그럼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공급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뒤에 규제가 강화된다는 말 나와 있죠. 규제가 강화되면 수요 공급 모두가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 문장만 보면 맞을 수 있었는데 뒤에까지 합해졌기 때문에 1번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2번에 보면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대체재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공급하는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물건을 파는 쪽인데 내 물건이 아닌 유사한 다른 물건의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재가 있고 내가 팔고 있는 해당 재화, 그 물건이 있다고 할 때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 파는 쪽 입장에선 물건값 오른 물건을 팔아야, 값이 오른 물건을 팔아야 돈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가격이 오른 대체재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가격이 올라간 대체재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은 해당 재화의 공급은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한다. 그럼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비용이 늘면 반대로 공급은 감소하기 때문에 3번도 아닌 거고. 자, 4번 볼게요.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인하가 예측이 된다. 조금 아까도 보았지만 공급은 사는 쪽이에요, 파는 쪽이에요? 파는 쪽 맞죠? 근데 내가 팔고 싶어하는 물건 값이 계속 내릴 게 예상된다. 그럼 계속 가격이 내려간다면 팔아봤자 돈이 안 돼요. 내가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공급을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팔려고 하겠죠? 그러므로 신축 공급이 감소해요. 그럼 5번밖에 안 남았죠? 신기술이 개발된다.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이 개발되면 비용이 감소하겠죠? 전체적인 공사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또 원자재 가격, 철근, 시멘트, 벽돌, 자갈, 모래값이 내려가도 공사 비용이 줄겠죠. 그럼 양쪽 모두 비용이 감소하니까 반대로 공급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6번의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7번 볼게요. 균형의 변화에 대한 다음의 서술 중 옳지 못한 거 그랬는데 1번 균형이란 그 물건 해당 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여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맞죠? 여기서 이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균형이죠. 불균형. 근데 뭐 이제 조금 보완하면 초과 수요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석하면 물건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초과 공급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물건이 남아 돈다는 의미가 돼요. 그럼 상식적으로 부족한 물건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남아 도는 물건의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함께 좀 공부해 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2번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상승한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초과 공급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팔았을 때 얻는 이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팔려고 하므로 초과 공급이 발생할 거고 또 값이 떨어지면 구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드니까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사려고 하므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옳은 지문이에요. 3번 물가 상승에 의한 자 인건비 조금 아까도 보았지만 비용과 공급은 반대란 말이에요. 비용이 늘잖아요. 그럼 반대로 공급은 감소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근데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감소할 때는 곡선은 왼쪽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문장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게 만드는 요인이다. 맞아요. 자, 4번 공급은 고정되어 있건 제가 수업할 때도 강조드렸지만 어떤 문제를 풀어내거나 문장을 해석할 때 어느 부분이 일정하다, 고정되어 있다, 불변이다 이 말 써 있다면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4번도 마찬가지죠.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공급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니까 굳이 공급은 볼 게 없는 거죠. 그럼 뭐만 보면 된다? 수요만 보시면 된다. 근데 수요가 증가한다 나와있죠.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말을 바꾼다면 인기 짱이다. 그럼 인기가 높은 물건은 당연히 가격이 오를 것이고 거래되는 양도 늘지 않느냐. 4번도 맞죠. 5번 볼게요. 해당 재화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한다. 자, 여러분 봐봐요. 동시자가 없다고 봤을 때 사는 쪽과 파는 쪽이 모두 함께 늘잖아요. 맞죠? 그럼 사는 쪽과 파는 쪽이 함께 늘면 당연히 거래되는 양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이처럼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바뀔 때는 가격은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양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동일 방향, 같은 방향으로 변화할 때는 균형 가격은 정확히 할 수 없지만 균형량은 정확히 할 수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사는 쪽도 늘고 파는 쪽도 늘었대. 그러면 사는 쪽과 파는 쪽이 뭐 늘어나니까 거래되는 양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예요. 사는 쪽도 줄어들고 파는 쪽도 줄어드는데요. 그럼 양쪽 모두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거래되는 양도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이처럼 수요 공급의 변화 방향과 양의 변화 방향은 일치하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변화 방향만 놓고 본다면 양이 어떻게 바뀌는가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격은 몰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하나씩 끊어볼게요. 일단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우리말로 인기가 높아진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뒤집어서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물건이 남아돈다는 뜻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남아도는 물건의 가격 또는 이제 물건이 흔하다고 보면 돼요. 과잉이다 또는 흔하다. 그럼 상식적으로 흔한 물건의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가격이 올라가는데 한쪽은 가격이 내려가는 원인끼리 묶였기 때문에 이것만을 가지고는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변화가 없을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균형 가격은 정확히 알 수 없고 균형량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해야 되니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위치를 바꿔야만 옳은 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네요. 자, 8번 볼게요. 다음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요. 1번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더 탄력화된다 해야죠. B자 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 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 미치는 요소가 대체제거든요. 그럼 대체제가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는 훨씬 탄력성이 커요. 또 대체제의 수가 많을 때가 대체제 수가 적을 때보다 탄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이외에는 뭐가 있냐면 주장세수는 신수비탄이다. 이런 식의 암기법도 필요하겠죠. 자, 주장세수가 신수비탄 이게 뭐냐? 주거용 부동산은 상공업용 부동산보다 탄력성이 크다는 뜻이고요. 탄력성이 커요. 그 다음에 기간이 장기일수록 단기보다는 탄력성이 크고요. 또 시장이 세분화될수록 탄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는 우리 부동산은 수요가 공급보다는 탄력성이 크고요. 신수는 신규 부동산 수요는 중고 부동산 수요보다 탄력성이 커요. 비탄은 비쌀수록, 자, 값이 비쌀수록 탄력성이 커지죠. 구체적으로는 생활 필수품보다 사치품이 값이 비싸니까 탄력성이 큰 것이고요. 공산품이 옥수수를 비롯한 농산품보다 값이 비싸니까 탄력성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 이외에 여기 1번 보기처럼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요 정도만 기억하신다면 뭐 볶아 먹고 지져 먹고 찜쪄 먹고 데쳐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대체제가 풍부하다. 그러면 탄력성이 크죠. 탄력성이 큰 건데 이때 조심할 건 뭐냐면 탄력성의 크기와 곡선의 기울기는 반비례합니다. 자, 탄력성의 크기와 곡선의 기울기는 반비례, 즉 반대. 그래서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면 곡선의 기울기는 작은데 기울기가 작다는 걸 다른 말로 완만하다고 하겠죠. 완만하다. 그럼 탄력성이 작다,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기울기는 커요. 기울기가 크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기울기가 가파르다, 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요. 그럼 반대로 곡선의 기울기는 작죠. 기울기가 작다라고 하려면 가파르다고 해야 돼요? 완만하다고 해야 돼요? 완만하다고 해야 되겠죠? 자, 2번 틀렸고. 3번 시장이 세분화될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맞죠? 주장세수 신수비탄.
4번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기. 한 가지 조심할 건 다른 기간은 모두 단기가 비탄력이고 장기가 탄력이지만 생산기간만 단기가 탄력입니다. 비탄력이 아닙니다.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를 구한다. 그게 아니라 가격이 바뀔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바뀌는가를 구하기 때문에 가격과 수요량의 위치가 바뀌어야만 옳은 문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9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부동산 경기란 일반적으로 상공업용 부동산 건축 경기 아니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의미합니다. 2번 부동산 경기는 회복은 빠르고 후퇴는 느리다. 앞뒤가 바뀌었죠. 부동산 경기는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기 때문에 회복과 후퇴 위치가 바뀌어야만 옳은 문장에 해당이 되죠. 3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의 격차가 작다. 이걸 이대로 해석해보면 진폭이 작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진폭이 크고 주기가 길다라고 배우셨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의 격차가 크다고 해야지 작다고 하면 틀립니다. 4번 안정시장은 부동산 고유의 시장 유형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지속하는 시장이며 주로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 이때 불황에 강하다 이 말을 뒤집으면 호황에 약하다는 말을 써도 상관이 없겠어요. 이 부동산이 거래의 중심이 된다. 맞죠? 5번 부동산 경기는 절대 부동산 경기는 규칙적이거나 일정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라고 배우셨죠. 따라서 부동산 경기 나왔는데 지문 속에 규칙적이다, 주기적이다, 일정하다, 명백하다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라고 배웠던 기억 나시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 10번 볼게요. 다음은 완전 경쟁시장과 불완전 경쟁시장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완전 경쟁시장은 동질품이 거래되므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 맞고. 2번 불완전 시장은 정보가 공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된 건 아니다. 그럼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고 그럼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얻고자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3번 완전 경쟁 시장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존재한다. 맞고요. 4번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알려져 있다. 그럼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우수한 정보를 이용한 초과 이윤의 획득이 불가능한 시장이다. 맞죠? 그럼 답이 5번 같은데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여러 특성 때문에 불완전 시장의 모습을 보이니까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한 시장 분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다. 비록 기본적 성격이 부동산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하 할지라도 시장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한 시장 분석이 여러모로 유리하고 바람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5번이 돼요. 자, 11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 및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의 고가성 때문에 단기간에 거래 성립이 어렵다는 특성을 보인다. 이게 부동산의 고가성에도 좋고요. 단기 거래의 곤란성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겠죠. 2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과 부동산, 부동산과 현금 간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맞고. 또 부동산은 시장에서 가격은 매수인 사는 쪽이 제한한 하한 가격과 파는 쪽이 제한한 상한 가격의 접점에서 결정된다.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는 쪽 입장에서는 이 이상 못 드려요. 이 이상 더 비싼 값을 제가 못 드립니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매수인은 상한 가격이죠. 매수인이 제한하는 가격은 상한 가격이고 매도인은 이 이하로 못 팔어 라고 하니까 상한 가격이 아니라 하한 가격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인이 제한하는
상한 가격과 매도인이 제안하는 하한 가격의 사이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가격이 결정 창조된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상과 하의 위치 바뀌었네요. 정답은 3번. 자,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렵다. 수급 조절의 곤란성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괴리,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 기능 암기법 정량 자고가지용 아시겠죠? 12번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새로운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하고 효율성의 정도는 지역, 시대,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 맞아요. 그 1번이 답이네요. 그럼 나머지 볼게요. 정보시장이 공개적이다. 이 말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남들도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수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없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건 맞는 거고. 그래서 우수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는데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과거의 정보. 자, 과거의 정보. 다른 말로 역사적 자료.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 하며 현재 및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상 이상의 이윤. 이때 정상 이상의 이윤이 바로 초과 이윤이에요. 초과 이윤을 불가능하다. 아니죠?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효율적 시장 배우실 때 가장 중심점이 뭐냐면 가치에 반영된 정보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는 남보다 더 큰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됐지만 현재 및 내부 정보, 이 내부 정보가 미래 정보예요. 그럼 현재 정보나 내부 정보는 아직 가치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이상의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없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강성 나왔죠. 강성 효율적 시장은 말 그대로 모든 정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나 투자 분석을 통해서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틀렸죠. 5번 약성 효율적 시장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초과 이윤의 획득이 가능하며 현실의 부동산 시장,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나 주시장은 약성이 아니라 준강성 효율적 시장의 유형까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약성 틀렸죠? 그러므로 12번의 정답은 1번일 수밖에 없네요. 13번 튀넨의 위치 지대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죠.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다면 거리의 차이가 있더라도 지대는 동일하다? 틀렸죠. 왜냐? 튀넨의 지대로를 위치 지대설 그러잖아요. 맞죠? 그럼 봐봐요. 이때 튀넨 지대론상 지대는 매상고, 그러니까 생산물의 가격이죠.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고 남은 게 지대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지대는 수송비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이 위치지대설이에요. 맞죠? 그러면 거리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수송비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수송비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수송비의 차이 때문에 위치에 따라 지대는 달라지는 거지 같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나머지 2, 3, 4, 5번 정확히 맞는 말이니까 잘 익혀두시면 좋겠고요. 14번 상업입지 이론이에요.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겁니다. 1번 허프의 확률 이론 나오면 소비자가 특정 매장을 이용할 확률은 그 매장 면적, 거리, 경쟁 매장 이슈에 의해서 달라진다, 결정된다. 맞아요. 레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 다른 말로 소매 인력 법칙 그러죠.
두 상업도시 사이에 상권의 경계점은 도시 규모가 큰 쪽인 점, 작은 쪽이죠. 도시 규모가 작은 쪽에 가깝게 형성되는 거지 큰 쪽에 가까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를 기초로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둔 거시적 중심지론이다. 맞아요. 4번 최소 요구치란 특정 중심지가 중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 수준으로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을 때 중심지가 성립한다, 형성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 요구치의 뜻과 재화의 도달 범위의 뜻은 우리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이 단어의 뜻은 정확히 좀 이해하시고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허프의 확률 모형에 의거하여 B 매장의 이용 고객 수를 추정하면 얼마인가 그랬는데 이때 허프의 계산을 물어볼 때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본다? 거리 마찰계수가 얼마냐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여기 거리 마찰계수가 2라고 나오죠. 이 마찰계수 값이 2가 나왔을 때 비로소 거리의 제곱분의 매장 면적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여기 보시면 매장이 A 매장과 B 매장 두 개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일단 볼게요. A 매장은요. 거리가 몇 킬로? 5킬로예요. 5킬로인데 마찰계수가 2이기 때문에 5의 제곱이 됩니다. 제곱. 그리고 A의 매장 면적은 25,000이죠. 그럼 분자가 25,000입니다. 자, 계산은 조금 이따 하시고 자, B 볼게요. B도 마찬가지죠. 거리 제곱분의 면적이 돼요. 그럼 B의 매장까지의 거리는 10이죠. 그럼 10의 제곱이고 왜 제곱이다? 마찰계수가 2니까. 오케이? 근데 면적이 10만이에요. 10만. 이제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5의 제곱은 5 곱하기 5니까 25죠. 그럼 25로 25,000 나눠주면 얼마다? 1000 나오겠죠. 마찬가지예요. 10의 제곱은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잖아요. 100 맞죠? 그럼 0 2개 지워주면 역시 1000이에요. 그러면 A 값도 1000 나오고 B 값도 1000 있는 숫자 나왔다는 건 확률이 1대1로 같다는 거예요. 1대1로.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절반은 A 매장 가고 나머지 절반은 B 매장 간다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여기 보면 소비지의 인구가 20만 명이에요. 그럼 20만 명의 절반이 A와 B로 가버리니까 20만 명 절반은 몇만 명이에요? 10만 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1000 더하기 1000이 뭐 2000분의 1000 해갖고 2분의 1, 0.5, 50%, 그 20만 원의 절반이니까 10만 명. 이런 계산 과정이지만 뭐하러 쓸데없이 그런 계산을 하십니까? 그냥 어떻게? 양쪽 값 같네. 그럼 1대1로 같으니까 절반씩 가겠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16번 볼게요. 부동산 정책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기억번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여 악화된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공적인 노력을 말한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일단 기억번은 들어가야 되겠고 니은번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때 그건 정부 개입의 기능 중 경제적 기능이다. 맞아요. 디귿번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면 정부의 기능 중 정치적 기능이다. 맞아요. 리을번 부동산 문제는 지속성, 악화 성향, 가역성, 발생 원인 및 해결성의 복잡성의 특징이 보인다. 하나가 틀렸는데 부동산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것을 비가역성이라고 하죠. 비가역, 되돌아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B자를 붙여야 되는데 빠져서 리을번은 틀렸고요. 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은 토지 이용 규제,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미음 4개가 맞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17번.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은 크게 공공재, 외부 효과, 독과점. 근데 독과점은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을 합한 말이거든요. 독과점 시장은 당연히 불완전 시장이 되니까 독과점 이 말 대신에 불완전 시장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것 이외에 규모의 경제라든지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시장 실패의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닌 거 고르면 되죠. 자, 1번의 독과점, 2번의 규모의 경제, 3번 불완전 시장. 즉 1번과 3번은 사실 같은 말 한 겁니다. 자, 공공재 다 맞았고 정보의 공개성이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 또는 정보의 불완전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공개라는 말 붙였기 때문에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 자, 18번 봅니다.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요. 임대료 규제 시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이 형성됨에 따라 임대인의 음성적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컨대 정부가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월세를 20까지만 받아 라고 통지한다 이거죠. 근데 임대인, 즉 집주인 입장에서는 30은 받아야 수지가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20 받으라고 통지할 때 세입자가 그 임차인이 20만 원 월세 줄 테니까 월세방을 달라라고 하면 주겠냐고요. 저 같아도 안 줄 것 같아요. 왜? 월세 30원 받아야 수지가 많은데 20 받아가지고는 수지가 맞긴커녕 괜히 골만 아프단 말이죠. 오케이? 그럼 방을 줘요, 안 줘?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입자가 그 집주인 찾아가지고 제가 30만 원 드릴 테니까 방 주실래요? 그러면 임대인, 집주인은 그래? 30 주면 내가 방 줄게 라고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받으라고 하는 공식적인 통제 임대료는 20이지만 실질적인 비공식적인 임대료는 30일 수 있잖아요. 그럼 임대료가 이중적이니까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임대인은 남들 모르는 임대 수익을, 더 많은 임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임대 수입은 남들이 알면 안 되니까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음성적 수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2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을 비탄력이 아니라 탄력주로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잠깐 공공이 없다고 보자 이거예요. 현재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임대주택만 있었다. 그런데 공적 주체가 만든 공공임대주택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일 때보다 두 개일 때가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만 있을 때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이 시장에 들어올 때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맞죠? 이처럼 선택의 폭이 넓어질 때 우리는 수요가 탄력적이 된다 그래요. 비탄력 틀렸죠? 3번, 임대료 보조는 그러니까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면 지원받은 만큼 소득 낮은 분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올라가는 건 맞고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공급도 증가하거든요. 감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한다? 임대료 보조 나올 때 수요도 증가하지만 공급도 증가하는 겁니다. 임대주택의 수요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도 증가하는 겁니다. 조심하시길 바라요. 임대료 규제는 성격상 최고 가격제지 최저 가격제가 아니에요. 틀렸고, 임대료 규제 시 장기보다 단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커진다. 초과 수요 현상은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커집니다. 즉 장기와 단기의 위치가 바뀐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네요. 19번 볼게요. 분양가 규제죠.
앞서 보셨던 임대료 규제와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장기적으로 신규주택 공급이 위축되어 저소득층의 주거난이 심화된다. 맞죠?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말이고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럼 분양가를 싸게 통제하게 되면 사는 쪽 입장에선 분양가가 싸졌으니까 도움이 되겠지만 파는 쪽 공급자 입장에선 팔아봤자 이익이 준단 말이에요. 이걸 예쁘게 말하면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그러거든요. 그럼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더 팔려고 해요? 덜 팔려고 해요? 덜 팔려고 하겠죠. 그럼 공급이 감소되죠. 그 공급이 감소되는 걸 공급이 위축된다라고 하죠. 2번 분양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노린 투기적 소유가 증가하면 신규 주택의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 맞고. 또 단기에서 아까 얘기했죠.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욱 커진다는 것. 이건 어떤 정책이 나와도 똑같습니다. 4번 시장의 균형 가격 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통제한다. 아니라고. 모든 정책은요. 소득이 낮은 분들, 우리말로 없는 사람들 위함의 목적이 있어요. 그럼 없는 사람들 부담을 줄여주려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높게 통제해야 돼요? 낮게 통제해야 돼요? 낮게 통제해야, 싸게 통제해야 없는 사람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이상이 아니라 이하죠. 정답은 4번. 자, 20번 볼게요. 다음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로만 묶인 것, 국세. 이걸 따져보기 전에 여러분, 뭐 답은 간단히 구할 수 있지만 일단 이게 국세냐 지방세냐 구분하시고 취득 단계냐 보유 단계냐 처분 단계냐를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구분하죠, 여러분? 자, 국세인데 취득 단계는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거든요. 그래서 국세인데 취득 단계의 세금은 인상 중이죠. 세금이 인상 중이다.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인상 중 국세입니다. 그에 비해서 취득 단계의 지방세는 뭐가 있다?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면서 취득 단계고요. 자, 보유 단계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보통 종부세 그러죠. 그리고 지방세는 재산세. 자, 처분 단계 국세는 양도소득세,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요 정도 구분하고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국세죠. 국세 일단 취득세, 지방세죠. 등록면허세, 지방세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그 다음에 증여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얘는 모두 국세고요. 재산세, 지방세죠.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20번까지 보고요. 21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